서울가정법원 정문을 나서는 공기는 유난히도 차갑고 건조했다. 오후의 태양은 낮게 기울어 눈을 찔러왔지만 그 온기는 피부에 닿기도 전에 바스러지는 듯했다. 내 손에는 방금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서류 위에 선명하게 각인된 붉은 인장은 아직 채 마르지 않은 인주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 붉은 낙인 같은 것을 손가락 끝으로 살짝 문질러 보았다. 손가락에 묻어나는 희미한 온기. 3년이라는 시간, 내가 바쳤던 청춘과 진심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로 요약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옆을 걷던 이상우는 단 한 걸음의 멈춤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법원 계단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날렵하게 움직였다. 예전의 그라면 상상도 못할 속도였다. 이봐, 임서윤.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스마트폰 화면을 내 눈앞으로 들이밀었다. 화면 속에는 SNS 게시물 편집창이 띄워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목걸이를 차고 입가에 얕은 보조개를 띄우며 웃고 있는 여자 최유리였다. 이상훈이 언젠가 그저 아는 동생이라며 가볍게 소개했던 그 여자였다. 그가 작성한 문구는 짧지만 잔인했다. 드디어 진짜 내 사람 곁으로 돌아왔다. 지난 세월은 내 눈이 멀었던 시간들. 이제야 비로소 해방이다. 게시물 하단에는 해방을 뜻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현재 시각이 선명하게 찍혔다. 오전 10시 3분. 우리가 법원 복도 시계로 이혼 확인을 마친 것이 9시 53분이었으니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인 단 10분 만에 그는 온 세상에 나를 버렸음을 선언한 것이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와 함께하며 나는 이미 그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 뼛속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결혼할 때 그는 나의 고분고분한 성격과 돈을 아껴 쓰는 알뜰함, 그리고 그의 병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볼 수 있는 나의 인내심을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집안 배경이 좋고 자신의 승진을 도와줄 수 있는 최율이라는 새로운 사다리를 발견하자마자 그는 지난 세월의 가면을 미련 없이 벗어 던졌다. 나는 그의 스마트폰에서 시선을 돌려 도로변으로 향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그와 엮여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우는 나를 그대로 보내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왜 보고 나니 가슴이 찢어지기라도 해? 하긴 너같이 한 벌에 10만 원 넘는 옷 한 번 못 사 입는 여자가 뭘 알겠냐. 너랑 산 3년 동안 난 정말 지긋지긋했어. 매일 식탁엔 풀떼기랑 두부뿐이고 시계 하나 새로 사고 싶어도 내 눈치 보느라 숨이 막혔다고. 그의 비아냥거림이 허공을 갈랐다. 그가 사고 싶어 했던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사치품이었고 우리가 아꼈던 그 돈은 그의 어머니 병원비와 약값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는 이미 지워버린 듯했다. 그가 막 독서를 이어가려던 찰나 그의 주머니 속에서 경쾌한 벨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유리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방금까지 나를 향해 서슬퍼런 도끼를 내뿜던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입가에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한 미소가 걸렸고 목소리는 8톤쯤 높아졌다. 유리야. 응, 방금 다 끝났어. 10분 전에 도장 찍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법원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 택시 타고 와. 조심해서 오고. 전화 너머로 유리에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이상우는 연신 싱글벙글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슬쩍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를 보는 듯한 혐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나 지금 그 사람이랑 말 섞을 기분도 아냐. 오면 바로 새로 오픈한 오마카세 집 가자. 예약해뒀어. 응, 기다릴게. 전화를 끄는 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나를 향해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 여기 서 있지 말고. 유리가 곧 올 건데 너 보면 기분 잡칠 거 아냐. 그리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도장 찍은 순간 우린 남이야. 우리 유리랑 내 앞날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주라고. 나는 내 손바닥 위에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내 앞에서 서둘러 관계의 선을 그으려 발버둥치는 한 남자의 비겁한 얼굴을 보았다. 웃음이 나왔다. 지난 3년 나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화랑이를 그만두었다. 그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 나는 낮에는 병실을 지키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그의 저녁을 차렸다. 그 모든 헌신의 결과가 고작 이 쓰레기 취급이라니. 나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서류를 만지느라 손가락 끝바닥에 묻은 인주 흔적을 천천히 닦아냈다. 그리고 그 손수건을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 넣었다. 후회하지 마, 이상훈. 나 같은 여자 놓친 걸 내 인생 최대의 실수로 만들 날이 곧 올 테니까. 야, 임서윤. 너 미쳤어. 너야말로 나 없으면 굶어 죽을 처지에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야? 너처럼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여자를 누가 거들떠나 볼 줄 알아? 그의 고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지금 얼마나 기세등등하든 머지않아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 가방 깊숙한 곳에는 어제 전달받은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이번 주말 서울의 최고급 호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의 VVIP 초대장. 그리고 그 초대장 귀빈석 명단에 적힌 이름은 임정홍.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 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나의 외할아버지였다. 이상우는 결혼 생활 내내 내가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인 줄 알았겠지만 그것은 그가 내 배경보다 나의 유용함에만 눈이 멀어 관심을 두지 않았던 탓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이상훈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다. 그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에 올라타며 창밖을 보니 이상훈은 여전히 법원 정문 앞에서 목을 길게 빼고 최유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거미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파닥거리는 나방처럼 보였다. 상훈아, 유리야, 이제 시작이야.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던 그 화려한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거부하게 될지 지켜봐. 택시가 출발했다. 멀어지는 이상훈의 뒷모습 위로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이 겹쳐졌다.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며 눈을 감았다. 지독했던 3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었다. 이제 나는 임서윤이라는 내 이름 석자를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눈부셨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서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운전석의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새 출발하시나 봐요, 손님. 아까 그 남자분 참 너무하더군요. 그런 사람은 잊어버리는 게 약입니다. 기사님의 투박한 위로에 나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상우는 고작 500만 원의 보증금이 없어 내게 매달리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남의 돈으로 산 가짜 명품을 휘두르며 제 분수도 모른 채 날뛰고 있었다. 원룸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고요함이 나를 맞이했다. 나는 가방에서 아직 잉크 냄새가 가시지 않은 이혼 신고 확인서를 꺼내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주셨던 은행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안에는 내가 지금 당장 강남의 펜트하우스로 옮겨가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들어있었지만 나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카드를 쓰지 않았다. 상훈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 그리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평범한 행복을 일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배려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울렸다. 최유리였다.
그녀는 방금 상훈과 먹었다는 고급 오마카세 사진과 함께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을 전송해왔다. 서윤 언니, 상훈 오빠가 사줬어요. 언니는 이런 거 구경도 못 해봤죠? 라는 도발적인 문구와 함께였다. 나는 헛웃음을 삼키며 그녀의 메시지를 알림 끄기로 설정했다.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기엔 내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다. 그러나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다음날 오전 최유리는 예고도 없이 내 집 앞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요란했고 무례했다. 문을 열자 어제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그녀가 서 있었다. 짙은 보라색 원피스에 굽이 아찔하게 높은 하이힐. 그리고 손에는 커다란 명품 로고가 박힌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 언니, 집이 생각보다 더 아담하네요. 이런 데서 어떻게 3년을 버텼어? 그녀는 허락도 없이 거실로 밀고 들어와 코를 찡긋거리며 집안을 훑어내렸다. 나랑 상훈 오빠가 지금 사는 집은 40평이 넘거든요. 아침마다 채광이 너무 좋아서 눈이 부실 정도인데 여기는 좀 답답하다. 나는 대꾸 없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그녀 앞에 놓았다. 상훈이 물건은 여기 없어. 볼일 다 봤으면 그만 가주겠니? 최유리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종이 가방에서 검은색 가죽 가방을 꺼내 내 눈앞에서 흔들어댔다. 이것 좀 봐요. 상훈 오빠가 어제 백화점 가서 사준 거예요. 200만 원짜리 한정판인데 가죽 질감부터 다르죠.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지만 내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가방 안쪽의 박음질 상태와 로고의 미세한 위치는 그것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지난 휴직 기간 동안 친구의 명품 갤러리에서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눈이 누구보다 날카로웠다. 그녀의 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베란다에 걸린 낡은 셔츠 하나를 가리키며 그녀가 말했다. 저 셔츠 상훈 오빠가 작년 생일 때 샀던 거죠. 오빠가 그건 꼭 챙겨오라고 하더라고요.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나? 그녀는 비웃음을 흘리며 셔츠를 낚아채려 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가볍게 제지했다. 그건 내가 내 돈으로 상훈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상훈이가 직접 와서 말하기 전까지는 손대지 마. 최유리는 당황한 듯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다. 언니, 정말 구질구질하게 이럴 거예요. 고작 셔츠 한 장 가지고 오빠는 이제 언니 이름조차 기억하기 싫어한다고요. 그때 옆집에 사시는 박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평소 나를 딸처럼 아껴주시던 아주머니는 복도까지 새어나가는 소란에 걱정이 되어 달려오신 모양이었다. 서윤아, 무슨 일이니? 웬 고양이가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를 내? 아주머니의 뼈있는 농담에 최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줌마는 상관 마세요. 전 상훈 오빠 여자친구예요. 여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빨리 나가고 싶으니까. 최유리가 아주머니를 향해 쏘아붙였다. 박 아주머니는 최유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시더니 혀를 글숨 차셨다. 아이고, 옷은 번지르르한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시장통 배춧잎보다 못하네. 우리 서윤이가 얼마나 착한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와서 행패야.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아주머니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최유리는 결국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다. 두고 봐. 내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당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거긴 당신 같은 사람은 발도 못 붙이는 곳이야.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히스테릭한 목소리도 사라졌다. 아주머니를 배웅해 드리고 나자 다시 평온이 찾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벨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정중한 차림의 남성, 외할아버지의 비서인 박 비서였다. 임서윤 아가씨, 회장님께서 보내신 초대장입니다. 그는 금박이 박힌 붉은 봉투를 정중히 내밀었다. 내일 오후 2시 인터컨티넨탈 호텔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초대장을 펼치자 VVIP 귀빈 임서윤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내일 입고 갈 옷을 골랐다.
할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은은한 광택의 미색 실크 원피스. 화려하지 않지만 한눈에 봐도 기품이 흐르는 옷이었다. 이상훈, 최유리. 당신들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내일 똑똑히 확인시켜 줄게. 포럼 당일의 아침은 지독하리만치 고요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나 자신을 마주 보았다. 지난 3년 거울 속의 여자는 늘 누군가의 뒷바라지에 지쳐 푸석한 피부와 생기 없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할아버지가 보내주신 미색 실크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옅은 회색의 맞춤형 재킷을 걸쳤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고급스러운 옷감이 몸을 감싸는 촉감만으로도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서서히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은은한 코랄빛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자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닌 한성그룹의 긍지를 가진 임서윤이 서 있었다. 약속 장소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향하기 위해 아파트 정문을 나섰을 때였다. 익숙하고도 불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은회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급정거했다. 이상훈의 차였다. 그 차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가계부를 쓰며 한숨 지었던가.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며 잔뜩 치장한 최유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는 오늘 작정이라도 한 듯 가슴 라인이 깊게 파인 화려한 시퀸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입술은 피처럼 붉은 레드톤으로 칠해져 있었다. 어머, 서윤 언니, 설마 그 차림으로 포럼에 가려는 건 아니죠? 최유리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옷이 너무 수수해서 무슨 동네 마실 나가는 줄 알았네. 여긴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언니가 거기서 웨이트리스라도 하려고요? 이상훈 역시 운전대에 팔을 걸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훑어내렸다. 임서윤, 주제 파악 좀 해라. 거긴 초대장이 없으면 입구에서 보안 요원들한테 끌려나가는 곳이야. 네가 입은 그 옷 다 합쳐봐야 20만 원도 안 되어 보이는데 창피당하기 전에 집에나 가시지?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그러다 최유리의 드레스 자락 끝에 살짝 빠져나온 하얀색 태그를 발견했다. 대여용 1일 80만 원이라는 글자가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다. 글쎄, 남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 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상훈아, 내 차 할부금 이번 달치 독촉 문자 안 왔니? 작년에 사업한다며 내 명의로 빌려간 돈 5천만 원. 아직 한 푼도 안 갚았잖아. 그리고 유씨, 드레스 라벨이나 잘 숨겨요. 빌린 옷인 거 다 티 나니까. 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급하게 기어를 조작했다. 최유리는 당황해서 드레스 자락을 뒤적거리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거 맞춤이야. 무슨 소릴 하는 거야. 그들은 대답을 피하려는 듯 굉음을 내며 멀어져 갔다. 호텔 행사장 입구는 이미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들의 차량으로 가득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보안 요원들이 입구에서 엄격하게 초대장을 검사하고 있었다. 택시에서 내려 입구로 향하자 저만치 앞에서 줄을 서 있던 이상훈과 최유리가 나를 보고는 다시 비웃음을 흘렸다. 저 봐. 정말 왔네. 초대장도 없는 게 어디서 고집이야. 최유리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마침내 내 차례가 되었고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물었다. 실례지만 초대장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나는 가방에서 박 비서가 전달해준 붉은 봉투를 꺼내 내밀었다. 요원은 초대장을 펼쳐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엔 한성그룹 임정홍 회장 직인과 함께 VVIP 특급 귀빈 임서윤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 임서윤 아가씨셨군요. 실례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안쪽 VVIP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요원의 태도는 순식간에 극존칭으로 바뀌었고 옆에 있던 다른 요원까지 달려와 내 길을 안내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이상훈과 최유리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유리가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고 상훈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안내를 받아 2층 VVIP 전용 휴게실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창밖을 보고 계시던 외할아버지가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하셨다. 서윤아, 어서 오너라. 고생 많았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손으로 내 어깨를 다독여 주셨다. 할아버지. 나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고개를 숙였다. 울지 마라. 내 외손녀가 그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다 안다. 이제부터는 그들이 내 발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될 게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잠시 홀의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홀은 이미 수많은 기업가와 정계 인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내가 구석에서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마시며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다시 그 지긋지긋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임서윤. 너 여기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야? 뒤를 돌아보니 이상훈과 그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최유리가 떼를 지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의심과 질투, 그리고 여전히 나를 무시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포럼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그들은 다시 한번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화려한 연회장 한복판, 수정처럼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에서 나는 홀로 오렌지 주스가 담긴 유리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잔 표면에 맺힌 이슬이 손바닥을 적셨지만 그 서늘함이 오히려 소란스러운 주변 소음 속에서 나를 냉정하게 붙잡아 주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천박한 웃음소리와 함께 방금 전 입구에서 마주쳤던 이상훈이 그의 직장 동료들로 보이는 산의 셋을 이끌고 다가왔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최유리가 승리감에 도취한 듯 그의 팔짱을 꽉 끼고 서 있었다. 이봐 여러분, 여기 좀 보라고. 이 여자가 내 전처 임서윤이야. 대체 여길 무슨 수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이상훈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곁에 있던 안경 쓴 남자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아냥거렸다. 상훈 형, 이 사람이 그 전처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한데 혹시 초대장도 없이 몰래 숨어 들어온 거 아냐? 경비가 허술하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기업인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유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열에 앞으로 나서며 자신의 명품 가짜였지만 가방을 흔들어 보였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밖에서도 쇼핑이나 하러 간다더니 여기까지 몰래 기어들어와서 인맥이라도 쌓아보려는 모양이죠. 변변한 직장도 없어서 상훈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겨우 먹고 살던 주제에 참 뻔뻔하기도 해라. 이상훈은 한술 더 떠 내 앞까지 다가와 경멸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다. 임서윤, 양심이 있으면 대답해봐. 너 나랑 사는 3년 동안 제대로 된 직장 한번 가진 적 있어?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월급 적다고 투덜대고 결국 내 등골 빼먹으면서 생활비나 받았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귀한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차가운 주스 잔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연회장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상훈아, 작년에 네가 친구랑 사업한다고 초기 자금 부족하다고 울며 불며 매달렸을 때 기억나? 내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유품인 금팔찌까지 처분해서 사명만 원 만들어준 게 누구였지? 그리고 네가 매달 준다는 생활비 300만 원 중에 200만 원은 내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 공과금으로 다 들어갔어. 나머지 내 돈은 몰래 최유리 씨한테 가짜 명품 선물하고 도박 빚 갚는 데 썼잖아. 안 그래? 이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예상치 못한 폭로에 당황한 그는 내 말을 막으려 소리를 질렀다. 무슨 헛소리야.
그 돈은 다 내가 벌어서 쓴 거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곁에 있던 동료들도 거들었다. 아무리 감정이 안 좋아도 그렇지. 상훈 형은 우리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라고요. 당신 같은 여자가 함부로 모함할 사람이 아냐. 그 싸구려 재킷이나 걸치고 온 주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최유리는 한술 더 떠 나를 비웃었다. 서윤 언니, 정갈 곳 없으면 말해요. 상훈 오빠네 회사 경비실이나 청소 일자리라도 알아봐 줄 테니까. 월 200이면 언니 원룸 월세는 낼 수 있잖아? 그들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고 몇몇 사람들은 덩달아 낄낄거리며 나를 조롱했다. 그때였다.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게감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수트를 입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인 채 은발의 신사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한성그룹의 임정웅 회장, 나의 외할아버지였다. 이상훈과 최유리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방금까지 나를 괴롭히던 것도 잊은 채 눈을 빛내며 달려가려 했다. 상훈 씨, 저분이 바로 임정웅 회장님이야. 빨리 가서 인사드려. 최유리가 상훈의 옆구리를 찔렀다. 상훈은 헝클어진 넥타이를 고쳐 매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걸어오셨다. 경호원들이 길을 막아서자 이상훈은 당황하며 외쳤다. 회장님, 저는 홍원테크의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드릴 말씀이. 할아버지는 그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한 채 내 앞에 서서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다. 서윤아, 많이 기다렸느냐. 아래층이 조금 소란스러웠던 모양이구나.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초대장도 없는 뜨내기로 몰아세우던 이상훈과 최유리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할아버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장례를 정돈시킨 뒤 엄숙하면서도 자애로운 목소리로 선언하셨다.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저 임정웅의 유일한 외손녀 임서윤입니다. 장내에 침묵이 흘렀고 곧이어 거대한 파도와 같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방금 전까지 나를 조롱하던 상훈의 동료들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최유리는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린 채 바르르 떨고 있었다. 그동안 서윤이가 조용히 지내다 보니 몇몇 무례한 이들이 내 손녀를 함부로 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훈을 향해 서늘하게 꽂혔다. 앞으로 임서윤은 한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하며 저를 보좌할 것입니다. 서윤이를 모욕하는 것은 곧 저 임정훈과 한성그룹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내 이름을 불렀다. 서윤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한성그룹 회장님에? 그의 목소리는 절망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상훈아, 내가 말했지. 후회하게 될 거라고. 이제 너희가 쌓아올린 그 가짜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 연 회장 내부는 할아버지의 선언이 남긴 파동으로 인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 전까지 나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이상훈과 최유리의 얼굴은 마치 밀가루를 뒤집어 쓴 듯 하얗게 질려 있었다.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명함 한 장을 쥔 채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던 기회가 사실은 자신이 가장 무참히 짓밟았던 사람의 손바닥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그때 소란을 뚫고 한 남자가 황급히 연 회장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상훈의 회사인 홍원테크의 이건국 대표였다. 그는 평소 상훈이 나를 가장 아끼는 분이라며 입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얼굴은 인자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혀 질질 끌려가는 상훈을 보자마자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이상훈,
내가 감히 누굴 모욕한 건지 알고나 있어? 한성그룹 회장님의 외손녀분을 감히 네가. 이 대표의 목소리는 연 회장 천장을 울릴 정도로 높았고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상훈의 얼굴에 내던졌다. 바로 상훈의 해고 통지서였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개인적인 일탈로 우리 회사가 한성그룹과의 협력 관계를 망치게 둘 순 없어. 네가 저지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거다. 상훈은 무너진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동아줄이 허망하게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최유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상훈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짜 명품 가방을 상훈의 얼굴에 던지며 비명을 질렀다. 이 사기꾼, 이게 다 200원짜리 싸구려 가짜였다며. 언니 돈을 훔쳐서 나한테 이런 걸 사줘. 너 정말 끔찍해. 최유리는 마치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인 양 행동하며 상훈의 뺨을 때리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그녀의 뒷모습은 화려했던 시퀸 드레스가 무색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순환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연 회장 밖으로 도망치던 그녀를 붙잡은 것은 스타라이트 드레스 대여점의 직원이었다. 최유리 씨, 대여료 300만 원 아직 안 냈잖아요. 상훈 씨랑 연락도 안 되고 지금 당장 안 내면 경찰 부를 겁니다. 직원의 고함에 주변을 지나던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당황한 최유리는 가방을 뒤졌지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명품 지갑이 아니라 찌그러진 립스틱 1개와 마감 세일 달걀 옷 800원이라고 적힌 영수증뿐이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쏟아졌고 최유리는 맨발로 아스팔트를 뛰어가며 울음을 터뜨렸다. 연회가 끝날 무렵 나는 호텔 정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상훈과 마주했다. 그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다. 그는 내 발치를 붙잡고 무릎을 꿇은 채 길거리 가판대에서 산듯한 일만 원짜리 조잡한 목걸이를 내밀며 애원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너밖에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나는 그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 화면을 켜서 그가 이혼 당일 SNS에 올렸던 게시물을 보여주었다. 이제야 진짜 내 사람을 만났다. 지난 세월은 내 눈이 멀었던 시간, 일하던 그의 잔인한 고백이 선명하게 빛났다. 상훈아, 네가 말한 진짜 사람이 고작 이거였니? 네가 낭비한 내 3년의 시간, 그리고 네가 훔쳐간 내 돈사. 500만 원, 3일 안에 다 갚아. 안 그러면 내 변호사가 널 찾아갈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할아버지의 차에 올랐다. 백미러 속에서 상훈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오열하다가 곧이어 들이닥친 사채업자들과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자신이 빠져버린 채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보리차를 내 잔에 채워주시며 말씀하셨다. 서윤아, 이제 지긋지긋한 과거는 다 씻어냈으니 너를 위해 살아보거라. 한성그룹의 기획팀장 자리를 비워두었다.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보렴. 네, 할아버지, 감사해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하늘 위로 떠오른 달은 유난히도 밝았다. 나는 이상훈의 번호를 영구히 삭제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사라진 듯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다. 이상훈과 최유리, 그들은 이제 내 인생이라는 화려한 무대에서 퇴장한 보잘것없는 조연들에 불과했다. 나는 이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었다. 눈을 감자 내일을 향한 설렘이 기분 좋은 미풍처럼 불어왔다.